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선일 목사입니다. 예,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을 같이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 네트워크 시대의 소그룹 사역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까지 오게 가겠죠. 그동안에 이제 소그룹이라는 의미가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최근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과 또 생각들을 또 종합해서 또 기독교 사역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사회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얼핏 들으면 네트워크 사회 그냥 감이 오시죠. 네트워크란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적으로 혹은 과거와 같은 어떤 연줄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연결 관계를 갖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뒤를 좀 보면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산업사회, 대중사회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집단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수평적인 연결과 소통을 통해 다양함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고 정보와 사회가 구축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자유롭게 관심사에 따라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은 사람들의 관계와 모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소셜 네트워크, SNS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 지경이 훨씬 넓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관계를 돌아보시면 아마 많은 관계와 많은 사회적 활동들이 지금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서로 관계 맺는 방식들은 과거와는 달리 과거 같은 고정적인 특성 없고 혹은 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혹은 무슨 학연 같은 연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이고 수평적이고 개인적이고 취향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사회가 됐어요. 이런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과연 교회의 공동체,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소그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그룹은 사실은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 사역을 잘할 것이냐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익숙한 통로가 소그룹이죠. 과연 이 소그룹 사역, 공동체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사역이라 할 때는 사실은 공동체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 간의 공동체를 잘 구현하고 경험하겠다는 것이 소그룹의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형성되어 왔던 한번 소그룹들, 뭐 지역에 따른 구역 모임들, 연령에 따른 여러 또 교회 안의 공동체들, 이런 것들과 한번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 얼마큼 잘 부합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 보시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리서치 회사라든지 그런 데이터 조사하는 곳에서 내놨던 그런 결과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관계를 맺는 규모는 새로운 관계보다 소수 몇 명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죠. 소수 몇 명의 친밀한 관계. 이게 거의 이 조사가 나온 게 거의 2020년 9월이니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성향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이 더 확대되고
더 앞당겨진 것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건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보다 소수 몇 명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랑 잘 알고 자기랑 익숙한 사람들 관계 속에 그냥 머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수 몇 명의 친밀한 관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별로 가서도 이렇게 소속감 못 느끼고 그냥 동원되는 모임에 굉장히 사람들이 갈수록 거리를 두고 그것과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인간관계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개인 존중의 사회예요. 개인의 욕망, 개인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고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넓디 넓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상당히 좀 필요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형성됐죠. 사회적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사람들이 좀 더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들과 더 넓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다. 이건 상당히 작은 모임으로 사람들이 지금 회귀하고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뭐 나노 사회 아니면 이 사회의 분화, 개인들이 더 분화돼서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 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또 이것을 이해하고 감안하고 우리의 사역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몇 명 친한 친구들만 있는 것으로 성공한 삶이다. 인간관계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이 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이 상당히 소수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에 별로 존재감이 없고 존재 의미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젠 굳이 거기에 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소수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는데 특히 가족 중심으로 한 소수적 관계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소수적 관계가 만족스럽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우리 그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같은 그 앞에서 조사했던 그 기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겁니다. 가족 관계의 유대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수준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족과 함께 있는 이러한 성향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가 집콕 생활을 강제로 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족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끼리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늘어났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럼 얼마나 우리는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함께 지낼 수 있는, 서로 같이 소통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었느냐? 그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가족 간의 서로의 애틋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도 못 오고 가족들끼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족들끼리는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도 가졌다. 뭐 이런 일도 있었죠. 저만 하더라도 저희 딸이 유학 갔다가 코로나가 때 막 창궐할 때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저희 딸이 다니는 교회 예배를 저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했어요. 굉장히 그것도 저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교회 가는지 저도 잘 갈 수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오히려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렇게 같이
가족이 함께 서로의 신앙생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죠. 그런데 또한 가족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그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고조됐다는 말도 있었죠.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이제는 원래 그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만약에 전업주부이신 어머니들은요, 남편 직장 보내고 본인들은 좀 자기 할 일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해방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다 보니까 그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너무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불화도 생기고 가족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서로 함께 그 많은 시간을 원만하고 적절하게 같이 보내는 방법을 몰라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생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족 관계의 유대감이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족 관계의 유대감,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 사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제 제가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가족 관계가 가족이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에 대입기, 우리의 신앙을 얼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승시키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족 관계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요소는 아니었어요.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내 삶이 좋은 관계와 좋은 충족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이 가족 문화의 축소와 인식이 앞으로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 연휴와 추석 때도 봤지만요. 가족들이 충분히 못 만났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충분히 못 만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젊은 층일수록 오히려 그거를 더 즐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명절 연휴 때 제사 지내는 집의 비율이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자기 집안이 믿지 않을 경우에 그 제사 문제로 인한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좀 더 시간 지나면은 그 문화도 상당히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요. 이미 지금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굉장히 늘어났다.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이 같이 모여서 너무 의무적으로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가족이니까 같이 와서 더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이 이 개인의 존중사회, 개인 취향 중심사회에서 갈수록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혈연 관계가 개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관계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작은 관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가족 관계는 여전히 가장 비중 있는 우리의 관계의 기초이지만, 그 가족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혹은 가족이 별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1인 가족, 비혼 풍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전통적 혈연 관계의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대신해서 자기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서 다른 모임들을 가는 그런 성향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향후 취향, 관심사 관련 모임 보면은 참여 니즈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예, 보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 취향, 관심사, 동호회 모임, 내 취미 모임,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은 내가 참여하겠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모임들, 내 개인적인 관심사와 부합되는 모임들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그 유형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기존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모임이 아직은 많지만은 취미와 관심사에 관한 모임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 잘 모르던 사람들이지만은 취미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만나겠다, 같이 모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모임에 참여하냐? 삶의 활력과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향 관심사에 따른 모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등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등산은 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등산을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장소에 맞춰서 모여서 회비 내고 각자 등산하고 돌아오는 그냥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 그렇게 거기서의 뭐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그냥 같은 취미와 취향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등산 모임에 혼자 온 사람들이 더 많다더라고요. 저희도 놀라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런 자기의 취향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취향, 관심사 중심의 모임.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원래 관계를 맺던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모임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란 말을 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를 온라인에서 서로 찾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요, 또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동네라는 개념이 다시 또 재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연하고는 달라요.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과는 다르고요. 이건 자기가 사는 그 곳에서의 인접한 사람들과의 가볍고 일상적인 교류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네 친구. 우리 동네라는 개념은 힘이에요. 그 동네 가지고 뭐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적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네에서 만나는 가볍게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그들과 내가 같이 마음이 맞거나 그들과 같이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다면은 같이 우리 한번 만나고 어울려 보자. 이거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친구에 대한 니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 우리가 동네 친구, 이웃 간의 관계하면 약간 좀 전통적인 세대, 혹은 좀 연령층이 높은 세대의 주로 습관, 관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동네 친구에 대한 니즈가 젊은 층에서도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소셜 앱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아마 근래에 가장 그 히트친 앱이 아닌가 싶은데 이 당근마켓이 당근이란 말이 당신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마켓이라 해서 이 중고 물품을 서로 거래하는 곳이었죠. 저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지만 저희 아내하고 제 딸은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한국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안 쓰는 물건들 괜찮은 것들 다 모아 없으면 늘 당근마켓에서 뭐 팔아 없으면 다 용돈 벌더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근처에서 같이 만날 수 있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층에서 동네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역시 그 고연령층, 좀 더 어르신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웃들과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비율은 또 높아요. 평소 이웃과 교류하는 그 비율은 또 어르신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웃들과 자주 인사를 하세요. 그 통계 접수도 있어요. 이웃 연령대가 5, 60대 이상이면은 이웃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했다는 경험 비율이 높아요. 젊은 사람들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역시 동네 친구에 대한 의미 있는 동네 친구, 동네 모임에 대한 니즈는 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현상이죠. 네트워크 시대에 전통적 지역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근접거리에서 같이 편하게
편하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의미 있는 모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친구에 대한 그 이제 개념이 앞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못 나가고 멀리 못 가니까 그냥 동네에서 많이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더 두터워졌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부터 동네 친구, 즉 동친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인 친구는 연줄에 의해서 아까 말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빚어진 자산이자 맺어진 자산이자 인맥으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젊은 세대, 제가 말한 젊은 세대 한 20, 30대 정도의 젊은 세대에게서는요, 이 전통적인 연줄에 의해서 맺어지는 친구나 인맥 관계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자신의 배경에 의해서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를 보고 오히려 더 가볍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동네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가 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사람 동시에 또 공정함에 대한, 공평함에 대한 욕구와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근거리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네 친구가 더 필요하다. 동네 친구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사교 모임, 소셜 데이팅 앱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취향 중심으로 만나는데 그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지근거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젊은 세대에게는 저도 이런 거 역시 써본 적이 없는데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한 밀레니얼 세대, 역시 20, 30대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의 온라인 친구 맺기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누구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 맘카페를 보면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맘카페와 연관된 언어가 친구라는 단어가 남편의 6배라고 해요. 예, 이건 뭐 엄연한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젊은 엄마들이 그 맘카페 왜 가느냐?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맘카페는 보통 지역 단위로 모이게 되죠. 같은 인근 동네에서 그 카페가 형성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엄마들이 같이 놀이터 약속을 잡아요. 이게 플레이 데이트란 말은 이게 원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참 이런 게 많았어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이 플레이 데이트 한다는 게. 그러니까 놀이터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요. 미국은 14살까지, 만 14세까지는 보호자, 성인 보호자 없이는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놀려면은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놀이터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온라인에서 맘카페를 통해서 부모들끼리도 이런 놀이터 약속을 잡아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만나는, 함께 노는, 함께 교제하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하나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 있죠. 자, 사실은 가장 많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니어 계층입니다. 가장 큰 삶의 문제가 외로움이고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크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친구 만들기가 제일 컸어요. 가장 걱정하는 단어가 가장 걱정과 연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했더니 혼자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역시 시니어들도 기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역시 동네에서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엄마들, 중년 이상들, 또한 시니어들도 이 동네 친구의 그 필요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연령대별로 성별 연령대별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들을 보면은요, 1위가 20대를 빼고 활발하게 대학 생활도 하고 캠퍼스 생활도 하고
사회 활동을 많이 이렇게 바깥의 사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들 외에는요.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은 모두가 다 외로움이 1위였어요. 이게 한 2020년쯤에 나온 조사입니다. 외로움이 다 공이 1위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다 경제가 가장 큰 걱정 언어라고 그래요. 걱정 개념이라고 그래요. 경제. 여성들한테는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 같고, 남성분들은 굉장히 외로움이 큰 이슈예요. 여성분들은 외로움 문제가 남성들만큼 크진 않아요. 30대 여성에서 외로움이 한 2위가 됐죠? 20대 여성은 한 3위, 40대 여성은 4위, 50대 여성 3위.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여성들도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죠.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즉 수다라고 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아하라고 해서 아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하라는 말이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 그래서 아하라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고안한 적이 있었는데, 제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 아빠 어디가라고 하는 옛날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거보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교회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쯤에 아빠들과 아이들이 같이 1일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 우리 버스를 빌려서 아빠하고 아이들하고만 같이 어디 재미있는 데 가서 같이 놀고 먹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어디 근처에 있는 큰 무슨 자동차 장난감 있는 박물관에 갔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 아빠와 아이만 오면 되는데 또 엄마들 중에서 몇 분이 또 따라오시더라고요. 아빠와 아이만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도저히 그 물가에 아이들 둘을 내놓는 같은 기분이라서 도저히 못 믿어서 따라오시는 또 엄마들도 몇 분 계셨어요. 어쨌든 엄마들 좀 쉬게 해주려고 사실 했던 건데 아빠들하고 아이들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갖게 하려고 한 건데 엄마들도 오시긴 했어요. 근데 주로 아빠들 중심이었죠. 아빠와 아이들. 그래서 그 자동차 장난감 뮤지엄에 가서 재밌게 봤어요. 같이 잘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잔디밭에서 그 박물관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같이 서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좀 늦는 거예요. 한 2, 30분을 늦었어요.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그러니까 밥 먹고 우리는 그 다음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 시간인데 레크레이션 강사는 늦는 거예요. 그 한 2, 30분 동안 빈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 주관한 입장에서 그 시간대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아빠하고 아이들만 있으니까요. 한 3, 40정, 한 2, 30가정 정도의 아빠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빠들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서로 이렇게 같이 뭐 얘기를 안 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다 따로 쭈뼛쭈뼛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막 조르고 지루하다 그러고 막 아이들은 또 짜증내죠. 그러니까 아빠들 또 화내고. 제가 그거 보고 야, 2, 30분이 너무 힘들다. 만약에 이 시간이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있었으면은 엄마들끼리 아마 이야기하느라고 많이 정신 없었을 거예요, 아마.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든 말든 엄마들끼리 얼마나 대화의 꽃을 피웠을까. 근데 아빠들끼리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성들이 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 중심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이고 가벼운 관계를 잘 맺을 줄 모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계속 살다 보면요, 남성들의 가장 큰 걱정이 외로움이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 모임, 자기의 속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재하죠. 사실상 교회에 이 소그룹이라는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한국 사회의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이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해요. 왜냐? 남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만나서 자기의 속마음을 술 안 먹고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모임. 남성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냥 술 먹고 엽사람하고 조금 더 불건전한 방식으로 술집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전문적으로 고용된 사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겠죠. 근데 술 안 먹고도 제정신으로도 말짱하게 자기의 삶을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교회 내 소그룹이랍니다. 앞으로 소그룹 사역은 지금은 교회에서 대체로 많은 사역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남성들, 그리고 아까도 봤던 시니어 그룹들 그 욕구가 저는 굉장히 크고 그 필요를 잘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사역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좀 더 젊은 세대를 봅시다. 역시 밀레니얼 세대. 이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 밀레니얼 세대, 20, 30대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취향 중심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건 자기한테 위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그룹핑을 누구랑 만나라, 누구랑 관계, 누구랑 어느 공동체에 일로 들어가라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하나 재밌는 그 결론을 낸 게 있는데 앞으로 이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로서 살롱 문화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건 뭐 목회 데이터 연구소만의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살롱 문화의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지금 서울의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홍대 입구라든지 압구정, 강남 이런 데서는 이미 지금 이런 살롱 문화가 많이 나타났죠. 뭐 문토라든지 트레발이라든지 뭐 취향관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가지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공동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서로 같이 삶의 취향을 나누는 그 모임과 그 배움의 모임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살롱이라는 곳이었어요.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지식인들,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작품들을 나누고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던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러한 살롱 문화가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 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20, 30대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우리 사회 문화를 볼 때는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40대, 50대 더 시니어 그룹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서 함께 모임을 만들어가는 이런 살롱 문화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확장되고 부활할 것이라고 저 역시도 예측을 합니다. 이 살롱 문화라는 것은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모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혈연, 지연, 학연은 개인에게 주도권이 없는 수직적 모임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의 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러한 모임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거부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요 사실은요 이 장년층에도 계속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들을 보면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중년, 장년 이상들도 자기만의 관심사를 찾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너만의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유포가 돼요. 많아져요. 홍삼 광고 같은데 저는 이제 홍삼 광고인지 몰랐어요. 광고를 보다 보니까 대또래의 그 중년 여성들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친구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분 좋게 같이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항상 중년 여성들은 가족 뒷바라지에 늘 묶여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친구들과 함께 편하게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가치로 홍보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문화적 변동이라고 봅니다. 소셜 살롱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말한 것처럼 취향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공간 중심의 취향을 공유하는 곳은 물레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인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술 활동하는 곳이고요. 혹은 안전가옥, 문학 전공하시는 분들 같이 모이는 곳, 혹은 취향관, 취향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여기 공간 중심의 취향 공유 기관,
취향 공유 공간들이 있고요. 컨텐츠를 중심으로 모이는 소셜 살롱, 또 트레바리, 이건 크리스찬 청년이 만든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끈 그런 살롱, 소셜 살롱 또 기업이었죠. 독서 중심의 유료 독서 모임이었죠,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손정희 씨,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인 손정희 그 기업인께서 여기 투자도 몇십억을 투자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 문토라고 하는 홍대 입구 쪽에 글쓰기, 요리 모임, 영화 같이 보는 모임, 이런 여러 수백 개의 모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살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십 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이게 중년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런 소셜 살롱 모임에 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렇게 거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향 공동체로서의 소셜 살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살롱 문화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인에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대다. 이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살롱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기 관심사 중에는 사회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연대할 수도 있어요.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정치적 공감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또 서로 같이 연대하고 모임을 갖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살롱 문화 혹은 취향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느슨한 연대의 시대라고 그래요. 김용섭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연구소 소장, 이분이 이제 2008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매년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진단하는 그런 책들을 내고 있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2020년대를 진단한 게 느슨한 연대였어요. 2020년대 키워드가 느슨한 연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지만은 끈끈한 의무적인 그런 모임이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기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부분만큼만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2020년에 키워드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2020년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2019년 가을쯤, 이맘때쯤 나옵니다. 근데 이때 시대를 느슨한 연대라 했고, 이 느슨한 연대를 느슨한 연대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관습들, 이런 취향 중심, 관심사 중심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가 되고 2021년 지금까지도 계속 느슨한 연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느슨한 연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죠. 굉장히 지금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개인주의를 예찬해요. 우리 나 혼자 산다, 혼밥, 혼술, 혼식, 굉장히 개인 혼자 사는 것들이 막 예찬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반자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반려동물도 그런 일종 하나고, 서로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서로 같이 취미를 가지고 같이 모이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늘어났죠. 또 이 느슨한 연대는 가족, 연인, 친구에서부터 앞으로의 우리가 직장 관계, 어떤 조직 생활, 주거 환경, 도시에서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느슨한 연대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가족과 직장이죠. 왜냐하면 가족과 직장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 끈끈한 연대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가족에서 끈끈한 연대가 서서히 와야 되고 있어요. 이게 가족 해체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서양도 보이는데 이 가족도 지금 달라지고 있죠. 또한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충분히 느낄 겁니다. 우리 전에 좋은 직장은 가족 같은 직장이었죠. 그게 누구한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같은 직장. 그래서 그 말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은근히 강요하는 그러한 직장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서 그것이 더 공공연하게 그러한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나의 희생을 강조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혼주의가 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가족을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선택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른 종류의 가정들이 일어나요. 그 2030 세대가 원하는 가족은 상당히 평등한 관계의 가족. 경제적으로나 발언권에 있어서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굉장히 평등한 가족을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강요적이고 지시적인 가족 관계를 굉장히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혼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 구성원도 다 변화됩니다. 다문화 가정도 일어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생활 동반자로나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 동거인들 이것도 굉장히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이 반려동물, 젠더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족의 변화와 함께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계속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 가족들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유사 가정 경험들이 하죠. 쉐어하우스, 코하우싱, 살롱 이게 다 끈끈한 연대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의 그러나 뭔가 제한적이나마 가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유사 가족 경험들이 이제 상당히 사람들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직장은 조직 문화가 쇠퇴하면서 이게 직장은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괜히 서로 가족적 관계를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회식의 소멸. 회식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다고 그러죠. 점심시간의 자유. 점심시간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안 먹고 내가 선택하겠다. 점심시간을 같이 먹으러 하자. 이것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서의 공동의 프로젝트로 해서 일시적 연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직장 자체가 나한테 그 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할 중심으로 수평성, 성과급 체계 이런 것들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왜 연공급을 하냐? 왜 오래 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별로 성과는 없고 일도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당한 요구로 들리죠. 그래서 이 느슨한 연대의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느슨한 연대의 반대말이 끈끈한 연대로 한다면요, 이 끈끈한 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는 가족과 직장과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 느슨한 연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던 김용섭 씨는 그런 말을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원인에는 이 사회 구조가 지금 끈끈한 연대에서 느슨한 연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분도 추측을 해요. 이 공동체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공동체는 내가 선택된 관계라면요, 이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는요, 내가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존의 공동체는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요. 지연, 학연, 혈연을 알려면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죠. 나이, 결혼 여부, 학력과 직급으로 정의되는 관계였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상하관계, 그리고 참견과 경제의 관계가 심했는데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제한적, 선택적 관계예요. 그리고 정제되고 필터링된 관계. 너무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지 않아요. 일부의 관심사와 취향에 한해서만 같이 서로 나누는 관계예요. 특정 관심사로 모이는 관계가 됩니다. 또한 기존의 공동체는 관심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유하는 관계. 그 사람의 관심사는 너 혼자만의 삶이니까 그건 너 혼자 누리고 나머지는 모두 같이 된다. 같은 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모여서 뭐 놀러 가고 같이 모여서 같은 곳에 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관심사만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취향, 자기의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뭐 성적 정체성 말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연령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관심사 정체성도 있겠죠. 사회적 이슈, 이 중심으로만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소중해졌다는 것. 개별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교회의 굉장히 큰 교회의 소그룹 사역, 교회 공동체 사역에 굉장히 큰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미 교회에서 다 구역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이렇게 형성해 준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그 구역이나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 소그룹들이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과거의 관행대로 익숙하게 굴러갈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지금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는 방식, 공동체 참여하는 방식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느슨한 연대, 취향 중심,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가운데서 우리 소그룹 사역, 공동체 사역,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역의 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 관계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관계와 공동체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과 거리의 그런 형태를 가질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